서당의 공식 바보 문성. 그는 서당 사람들의 놀림거리입니다. 하지만 서당이 아닌 산에서 그는 전혀 다른 천재로 변합니다. 붓 대신 칼을 쥐고 공기의 흐름을 베어버리는 압도적인 검술 실력. 그리고 오랑캐가 마을을 덮친 그날 마을의 영웅이 된 건 서당의 공식 바보 문성 그였습니다. 마을의 바보에서 나라의 영웅이 된 문성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도깨비 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무시할 때 그 무시받은 자가 훗날 어떤 인물이 되는지를 알았더라면 아마도 그들은 그토록 함부로 비웃지 못하였을 것이다. 조선 중기 경기도 어느 고을에 이문성이라는 사내가 있었다. 그의 아버지 이참봉은 대대로 내려온 선비 집안의 후손으로 비록 벼슬길은 멀었으나 향교 훈장 노릇을 하며 근근히 가문의 체면을 지켜온 인물이었다. 이참봉은 평생 학문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고 그 뜻을 아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고자 하였다. 문성이 글자를 떼자마자 사서삼경을 손에 쥐어주었고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진 후까지 서당에 앉아 글을 읽게 하였다. 쉬는 날도 없었고 용서도 없었다. 글 한 구절을 틀리면 회초리가 날아왔고 졸음이 오면 찬물을 끼얹었다.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문성은 그 뜻을 어기지 않았다. 아버지의 말이 곧 하늘이었으므로 말없이 앉아 글을 읽고 또 읽었다. 그러나 문성에게는 한 가지 큰 고통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글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글자는 눈앞에서 흔들렸고 외운 것은 이튿날이면 사라지기 일쑤였다. 수십 번을 되풀이해도 경전의 구절이 온전히 몸에 배질 않았다. 타고난 총명함이 부족한 탓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문제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다만 노력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었으므로 문성은 그저 앉아서 글을 읽고 또 읽었다. 서당에는 문성 외에도 여러 학동이 있었다. 대부분이 고을 안팎 양반집 자제들이었으니 그 중에는 현감댁 도련님 박이연이 있었고 진사 김씨 집안의 셋째 아들 김유정이 있었으며 나머지도 대개 이름 있는 집안 출신들이었다. 이들은 글재주가 남달랐다. 한 번 읽은 구절은 곧바로 외웠고 훈장 앞에서 막힘없이 술술 풀어내었다. 훈장은 그들을 칭찬하였고 그들의 부모는 선물 보따리를 서당에 들여보냈다. 서당 안에서의 서열은 자연스레 정해지게 마련이었다. 문성은 언제나 꼴찌였다. 훈장이 경전을 묻는 날이면 문성은 입술을 달싹이다. 끝내 말문이 막혔다. 훈장의 한숨소리는 길었고 박이현과 김유정이 주고받는 눈빛에는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저 눈빛에 불과하였으나 차츰 그것은 말이 되었다. 박이현은 어느 날 문성의 곁을 지나치며 나뭇가지라도 그보다는 글을 잘 외울 것이라 중얼거렸다. 김유정은 빈 부통을 들어 보이며 이참봉 아들은 저 부통만큼이나 속이 비었다고 하였다. 나머지 학동들도 입을 모아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서당의 낮은 천장을 맴돌다가 문성의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문성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가라앉을 뿐이었다. 문성의 아버지 이참봉은 아들의 성적을 들을 때마다 낯빛이 굳어졌다. 훈장에게서 아들이 또 꼴찌를 하였다는 말을 들은 날 저녁 이참봉은 문성을 마루에 불러 세우고 눈을 바라보았다. 말은 적었으나 그 눈빛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문성은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다. 너는 더 해야 한다. 남보다 2배,
3배를 읽어야 한다. 내가 모자라다면 노력으로 채워야 한다. 문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밤이 깊어도 문성의 방에는 촛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는 글을 읽다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깨면 다시 글을 읽었다. 그러나 어찌된 까닭인지 그 열심이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서당에서의 낭독 시간이면 여전히 말문이 막혔고 훈장의 시험에서는 여전히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박이현과 김유정은 더욱 목청을 높여 문성을 비웃었다. 한 번은 문성의 책보자기를 빼앗아 먼지 위에 던진 일도 있었고 또 한 번은 그의 벼루에 모래를 섞어 놓은 일도 있었다. 문성은 그것을 조용히 다시 씻어 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참봉의 아들이 글재주가 없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다. 시장통에서 이참봉을 마주친 어른들은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고 이참봉은 그때마다 입을 굳게 다물었다. 문성은 그것을 알면서도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다. 다만 스스로에게 물을 뿐이었다. 나는 왜 이토록 모자란 것인가? 그 답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서당에서 돌아오는 어느 늦은 오후 박이현과 김유정이 문성의 앞을 막아섰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서서 이참봉 아들은 과거를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였다. 시험장에 들어서는 것 자체가 시험관들에게 민폐라는 것이었다. 주변 학동들이 킥킥 웃었다. 문성은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다.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박이현이 어깨를 치고 지나가자 문성은 비틀거리며 겨우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날 저녁 문성은 책을 펼치지 못하였다. 촛불만 켜놓은 채 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모자란 것인가? 정말로 나는 글과 맞지 않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이 모든 노력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대답 없는 물음들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도 흔들렸고 문성의 마음도 그 그림자처럼 이리저리 흔들렸다.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이면 문성은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마을 뒤편으로 이어지는 산길이 있었으니 그 길을 따라 걸으면 소나무 숲이 우거진 능선까지 닿을 수 있었다. 문성은 그 길을 혼자 걷는 것을 버릇으로 삼았다. 서당에서 받은 비웃음이 아직 귓가에 맴돌 때면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하였다. 처음에는 그저 걷기만 하였다. 능선을 오르고 내려오는 것 그뿐이었다. 그러나 차츰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성은 오르막을 달리기 시작하였다. 숨이 차오르고 허벅지가 타들어갈 때까지 달렸다. 그것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비워주었다. 글이 들어오지 않는 머릿속이 온몸으로 땀을 흘리는 동안에는 잠시나마 고요해지는 듯 하였다. 문성은 그 고요함이 좋았다. 날이 갈수록 산을 오르는 횟수가 늘었다. 아침에 한 번, 서당에서 돌아와 한 번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그는 산을 올랐다. 아버지는 처음에 그것을 꾸짖었다. 산을 오른다고 글이 느는 것이냐, 그 시간에 경전을 한 번 더 읽어라. 문성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가 다음 날이면 또 산길을 걸었다. 그 어긋남이 아버지를 실망시킨다는 것을 알았으나 산길을 걷는 것만이 스스로를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산 중턱쯤 되는 곳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다. 사람 3명이 앉아도 넉넉할 만큼 평평하고 넓은 바위였는데 문성은 늘 그 위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곤 하였다. 저 아래 작고 납작한 초가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로 서당의 기와 지붕이 보였다. 서당 안에는 지금쯤 박이현이 앉아
경전을 외우고 있을 것이었다. 막힘없이 훈장의 칭찬을 받으며 문성은 그것을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눈을 들어 산 위를 바라보았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산을 오르던 문성이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산그늘이 길게 들이우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평소에는 사람이라고는 없던 그 산길에서 문성은 낯선 기운을 느꼈다. 소나무 사이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짐승인가 싶어 발을 멈추었는데 나뭇잎 사이로 사람의 윤곽이 드러났다. 낡은 회색 도포를 걸친 노인이었다. 허리가 곱고 걸음이 가벼웠으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이 패어 있었다. 그 노인은 문성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마치 처음 보는 것이 아닌 듯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문성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노인 앞에 섰다. 노인은 문성에게 무엇을 하러 매일 이 산을 오르느냐고 물었다. 문성은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답하였다. 마음을 가라앉히러 온다고.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 마음이 어디에서 흐트러지느냐고 다시 물었다. 문성은 서당에서, 책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라고 하였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길게 숨을 내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글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고 몸이 맞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모자람이 아니다. 다만 아직 제 길을 모를 뿐이다. 문성은 그 말에 가슴이 찡하였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모자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의문이 일었다. 그렇다면 나의 길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물으려 입을 여는 순간 노인은 이미 발길을 돌려 소나무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문성은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노인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다. 글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고 몸이 맞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말이 어딘가 깊은 곳에 꽂혀들었다. 이튿날 아침 문성은 서당에 가기 전에 먼저 산길을 올랐다. 노인이 있을까 하는 기대 반 없을 것이라는 체념 반으로. 그러나 바위 앞 소나무 아래에 노인이 앉아 있었다. 노인의 이름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스스로를 산 사람이라 하였고 오래전부터 이 산중에 머물러 왔다고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노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가 거의 없었고 알더라도 산속 어딘가에 이상한 은자가 산다는 소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문성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스승님께서는 이 산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노인은 빙긋 웃으며 답하였다. 배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이 문성을 정면으로 향하였다. 문성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것이 기대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으나 어느 쪽이든 그것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하였던 생기 있는 감각이었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나무 숲 안쪽을 가리켰다. 그리고 따라오라 하였다. 문성은 망설임 없이 그 뒤를 따랐다. 숲 안쪽으로 한참을 들어가자 비교적 평탄한 공터가 나타났다. 사방이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노인은 그 한가운데에 서서 문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다. 그 동작이 글을 읽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노인의 팔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다. 문성은 숨을 죽이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노인이 말하였다. 몸을 먼저 익혀야 한다. 마음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무엇이든 채울 수 있다. 글은 그 그릇이 준비된 후에 들어오는 것이다. 문성은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온몸으로 그 말이 옳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머리로 하는 이해가 아니라 몸으로 받아들이는 확신이었다. 문성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가르쳐 달라고 하였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다시 팔을 들어 올렸다. 그것이 가르침의 시작이었다. 노인의 가르침은 문성이 상상하던 것과 전혀 달랐다. 문성은 처음에 칼이나 활 같은 것을 곧바로 손에 쥐게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노인은 아무것도 쥐어주지 않았다. 그저 서 있으라 하였다.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허리를 바로 세우고 무릎을 살짝 굽힌 채로 그냥 서 있으라 하였다. 그뿐이었다. 문성은 그것이 무슨 가르침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였으나 말없이 그 자세를 취하였다. 처음에는 쉬워 보였다. 그저 서 있는 것이니. 그러나 한식경이 지나자 허벅지가 떨리기 시작하였다. 두식경이 지나자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세식경이 지나자 다리가 비명을 질렀다. 문성은 이를 악물었다. 넘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노인은 그저 옆에 서서 지켜볼 뿐이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칭찬도 없었고 꾸짖음도 없었다. 그 무심한 시선이 어떤 채찍보다 더 문성을 버티게 하였다. 마침내 문성이 무릎을 꺾고 풀밭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젖어 있었다. 노인이 그제야 입을 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내일 또 오너라. 그것이 첫날의 전부였다. 이튿날도 같은 자세였다. 사흘째도 마찬가지였다. 닷새가 지나도 노인은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저 서 있는 것, 버티는 것. 문성은 차츰 그것이 견디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한식경도 버티지 못하였던 것이 사흘이 지나자 두식경을 넘겼고 닷새가 지나자 세식경을 넘겼다. 몸이 기억하는 것이 있었다. 머리로 외우지 않아도 반복이 쌓이면 몸 스스로가 길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문성은 그 감각이 낯설고도 신기하였다. 열흘이 지난 어느 날 노인이 처음으로 다른 것을 보여주었다. 손 동작이었다. 천천히 팔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것, 손목을 꺾는 것, 몸의 중심을 이동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동작 하나하나에 이유가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문성은 그것을 따라하였다. 서당에서 경전을 외울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몸이 말을 들었다. 한 번 보여준 것을 두 번째 시도할 때면 처음보다 나아졌고 세 번째가 되면 또 나아졌다. 그것이 이상하리만치 자연스러웠다. 노인은 그것을 보며 처음으로 짧게 말하였다. 너는 몸으로 배우는 사람이다. 문성은 그 말의 뜻을 곱씹었다. 몸으로 배우는 사람. 그것이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노인은 대답을 주지 않았다. 그저 다음 동작을 보여주었다. 보름이 지나자 노인은 나무 막대기 2개를 꺼내 들었다. 하나는 문성에게 주고 하나는 자신이 들었다. 짧은 막대기였으나 손에 쥐는 순간 그것이 칼과 같은 무게감을 주었다. 노인이 천천히 동작을 보여주었다. 막대기를 쥔 채로 상대의 공격을 받아내고 흘려내고 되받아치는 것. 그것은 글자를 외우는 것과 달리 온몸이 함께 참여하는 일이었다. 문성은 처음 몇 번을 어색하게 흉내내다가 차츰 그 흐름을 몸이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노인과 문성은 공터에서 막대기를 주고받았다. 처음에는 노인이 건네는 모든 동작이 문성을 쓰러뜨렸다. 문성은 땅에 구르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다시 일어났다. 그것을 수없이 반복하였다. 넘어지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다. 서당에서 글을 틀릴 때에 그 수치스러움이 없었다. 이곳에서 넘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였다.
다시 일어서면 될 일이었다. 한 달이 지나자 문성은 노인의 막대기를 2번의 하나꼴로 막아낼 수 있게 되었다. 노인은 그것을 보고 눈빛이 달라졌다. 흐뭇하다거나 기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 다만 무언가를 확인하였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노인은 처음으로 활을 꺼내들었다. 활은 막대기와 달랐다. 몸의 힘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함이 필요하였다. 노인이 먼저 시범을 보였다. 그 동작이 너무나 조용하였다. 숨을 들이마시고 멈추고 놓는 것. 화살은 소리 없이 날아가 소나무 껍질에 꽂혔다. 문성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활을 건네받았다. 처음에는 시위를 당기는 것조차 버거웠다. 손가락이 시위에 쓸려 피가 배었다. 그러나 문성은 멈추지 않았다. 매일 산을 오를 때마다 막대기 훈련이 끝나면 활을 쥐고 시위를 당겼다. 서당에서 돌아오는 박이현과 김유정은 여전히 문성의 얼굴에서 그 지친 빛을 보고 비웃었다. 이참봉 아들은 산에서 도깨비라도 만났는지 날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다닌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성은 이제 그들의 말이 이전처럼 가슴에 파고들지 않았다. 몸이 단단해질수록 마음도 단단해지는 것 같았다. 무시당하는 것은 여전하였으나 그것에 무너지는 일은 줄어들었다. 노인은 어느 날 문성이 활시위를 당기는 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하였다. 마음이 흔들리면 화살도 흔들린다. 관역을 마치려거든 먼저 자신의 마음을 겨누어라. 문성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박이연의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고 아버지의 실망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들이 지나가고 나자 마음 안이 조용해졌다. 눈을 뜨고 시위를 당겼다. 화살이 날아가 소나무 껍질 한가운데에 박혔다. 문성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조용히 웃었다.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다. 문성의 몸은 서당을 다니기 시작하던 그 시절과는 달라져 있었다. 어깨가 넓어졌고 손이 굳어졌으며 걸음에 흔들림이 없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였을 뿐이고 더 큰 변화는 안에 있었다. 문성은 이전과 달리 흔들리지 않았다. 서당에서 훈장에게 꾸중을 들어도 박이현이 비웃어도 마음 깊은 곳이 고요하였다. 그 고요함은 포기한 자의 무감각이 아니라 자기 안에 무언가가 채워진 자의 단단함이었다. 노인의 가르침은 점점 깊어졌다. 검술의 기본이 되는 발 동작과 몸의 중심 이동을 반복하였고 활쏘기에서는 거리를 늘려가며 관역을 바꾸었다. 멀리 있는 표적에 화살을 꽂을 때의 감각은 그 무엇과도 달랐다. 숨을 멈추는 그 순간에 세상이 조용해지는 느낌. 문성은 그것을 좋아하였다. 또한 노인은 지형을 읽는 법도 가르쳤다.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부는지, 나무 사이의 그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면 발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그것들이 처음에는 왜 필요한지 알 수 없었으나 노인은 언젠가 반드시 쓸 날이 온다고만 하였다. 서당에서의 성적은 달라지지 않았다. 문성은 여전히 꼴찌였다. 훈장의 물음에 막히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문성의 전부가 아니었다. 서당에서의 낮은 자리는 그저 서당에서의 낮은 자리일 뿐 그것이 문성이라는 사람 전체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된 것이었다. 그것을 깨닫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의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었다. 박이현과 김유정은 여전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성을 비웃었다. 어느 날 서당에서 훈장이 모든 학동에게 시를 한 수씩 짓게 하였다. 박이현은 유려한 시를 지어 훈장의 칭찬을 받았고
김유정도 그의 못지않은 솜씨를 보였다. 문성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가 내놓은 시는 자구가 어색하고 운율도 맞지 않았다. 훈장은 긴 한숨을 내쉬었고 박이연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다음번 생원시에는 저 시를 내면 시험관이 졸다가 깨어날 것이라고 하였다. 웃음이 서당 안을 가득 채웠다. 문성은 그 웃음 속에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으나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았다. 산에서 활시위를 당길 때의 그 고요함을 떠올렸다. 마음이 흔들리면 화살도 흔들린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 문성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 박이연은 문성에 대한 놀림을 더욱 노골적으로 하였다. 서당 마당에서 다른 학동들 앞에서 문성의 시를 큰 소리로 읽으며 흉내를 내었고 이참봉이 아들에게 글을 가르친 것이 얼마나 헛수고인지를 온 마을이 알고 있다는 말도 하였다. 그 말은 문성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겨냥한 것이었다. 문성의 손이 쥐어졌다. 자신에 대한 것은 참을 수 있었으나 아버지에 대한 말은 달랐다. 그러나 이곳에서 무언가를 터뜨리는 것이 아버지에게 더 큰 수치가 될 것임을 알았으므로 문성은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산길을 올랐다. 노인이 있었다. 문성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노인은 그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더니 조용히 막대기를 건넸다. 그날의 훈련은 유달리 격렬하였다. 문성이 막대기를 든 채 노인의 공격을 받아내고 허공을 가르고 땅을 굴렀다. 그것을 수없이 반복하였다. 해가 능선 너머로 사라질 무렵에야 문성은 숨을 고르며 땅에 주저앉았다. 노인이 말하였다. 분한 마음을 힘으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구나. 그것도 재주다. 문성은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어 물었다. 저는 언젠가 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날이 올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하였다. 부끄럽지 않은 날이 오는 것이 아니다.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문성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산에 눈이 쌓여도 문성은 산을 올랐다. 눈 위에 발자국을 찍으며 공터까지 올라가면 노인이 이미 나와 있었다. 추운 날에도 노인의 동작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문성도 그것을 따라 흔들리지 않으려 하였다. 손가락이 시려도 활시위를 당겼고 발이 미끄러워도 발 동작을 반복하였다. 그러는 사이 문성의 몸은 어느덧 달라진 계절도 의식하지 않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겨울이 끝날 무렵 노인이 처음으로 징검을 꺼내 들었다.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진짜 칼이었다. 칼집에서 뽑아드는 순간 차가운 빛이 흘렀다. 노인은 문성에게 그것을 건네며 말하였다. 이것은 힘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쓰는 것이다. 힘으로 쓰면 결국 잘못된 곳에 닿는다. 문성은 두 손으로 칼을 받아들었다. 그 무게가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졌다.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직 몰랐으나 그것이 반드시 쓰일 날이 온다는 것을 이제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봄이 다시 왔다. 산에 진달래가 피고 새소리가 돌아올 무렵 문성은 산을 오르는 발걸음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첫해 여름에 처음 노인을 만났을 때 그 산길이 얼마나 가파르고 숨이 찼는지를 기억하였다. 이제 그 길은 걸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달려오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만큼 몸이 바뀌어 있었다. 숨이 차는 지점이 훨씬 높아졌고
능선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 몸이 산을 기억하고 있었다. 노인은 봄이 되자 훈련의 방식을 바꾸었다. 이제까지는 동작 하나하나를 가르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상황을 만들고 그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노인이 먼저 공터 안에 돌을 여러 개 놓았다. 발을 디딜 수 없는 구역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그 안에서 막대기를 들고 노인의 공격을 피해야 하는 훈련이었다. 공간이 제한되니 발 동작이 정교해져야 하였고 눈이 여러 곳을 동시에 살펴야 하였다. 처음 몇 날은 번번이 돌 위에 발을 내딛고 말았다. 노인은 그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게 하였다. 말없이 그저 다시 시작하게 하였다. 열흘이 지나자 문성은 발이 닿아서는 안 되는 돌을 의식하지 않고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움직이는 것이었다. 노인은 그것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눈을 감게 하였다. 눈을 감은 채로 공터 안에 서서 노인의 발소리를 듣고 그 위치를 파악하고 막대기가 날아오는 방향을 공기의 흐름으로 느끼는 훈련이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노인이 막대기로 허공을 가를 때 바람이 생겼고 그 바람이 피부에 닿는 방향이 있었다. 문성은 그것을 느끼는 법을 익혀갔다. 활쏘기도 한 단계 높아졌다. 이제 고정된 표적이 아니라 움직이는 표적이었다. 노인이 긴 끈에 나무 조각을 매달아 흔들어 놓으면 문성은 그 움직임을 읽고 시위를 놓아야 하였다. 움직이는 것을 마치는 것은 고정된 것을 마치는 것과 전혀 다른 능력이 필요하였다.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잠시 후 어디에 있을 것인지를 먼저 읽어야 하였다. 문성은 처음 이 훈련에서 10번 중 한 번도 마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 언젠가는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몸이 그것을 증명해 왔으므로 서당에서의 문성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다. 경전은 여전히 외워지지 않았고 시는 여전히 어색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문성. 자신의 시선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꼴찌라는 사실이 자신이 모자란 사람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그것이 그저 이 방 안에서의 순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방이 있다. 그 방이 같지 않다고 하여 한쪽이 모자란 것이 아니다. 문성은 그것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깨쳤다. 그의 늦봄 어느 날 고을의 낯선 무리가 지나갔다. 군복을 입은 나졸 몇 명이 고을 원님의 명으로 인근 산을 수색한다는 말이 퍼졌다. 어디선가 도적의 무리가 나타났다는 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쑥덕거렸고 아이들은 집 안에 들어앉으라는 어른들의 말을 들었다. 문성도 그 소식을 들었다. 그날 저녁 산을 오를까 망설이다 올랐더니 노인이 이미 평소와 달리 공터 깊숙한 곳에 앉아 있었다.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요사이 산 아래가 소란스럽구나. 문성은 도적 무리가 나타났다는 말이 있다고 하였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잠시 후 노인이 말하였다. 언젠가 더 큰 소란이 올 것이다. 도적의 무리보다 훨씬 큰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문성은 알 수 없었으나 노인의 낮은 목소리에 담긴 무게가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님을 느꼈다. 문성은 조용히 물었다. 그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노인은 눈을 뜨며 답하였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시작이다. 그날 이후 노인의 훈련은 더욱 실전에 가까워졌다. 좁은 공터가 아니라 산 전체가 훈련장이 되었다. 노인은 문성에게 산의 여러 지점을 미리 파악하게 하였다. 어느 바위 뒤에 몸을 숨길 수 있는지,
어느 나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지, 어느 계곡길이 좁아서 여럿이 한꺼번에 지날 수 없는지, 그것들을 기억하고 몸에 익히는 것이었다. 문성은 산 구석구석을 발로 밟으며 지형을 머릿속에 새겼다. 그것은 경전을 외우는 것과 달리 한번 각인되면 사라지지 않는 기억이었다. 그 무렵 서당에서 박이연이 문성에게 또 다른 방식의 수모를 주었다. 고을에서 훈장을 보자 하는 별시 준비 모임이 열렸는데 박이연이 문성을 향해 너 같은 자는 참석해봤자 글자만 낭비하는 꼴이니 아예 오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현감댁 도련님의 권위를 내세워 훈장 앞에서 문성을 모임에서 제외시키려 하였다. 훈장은 난처한 얼굴을 하였으나 박이연의 말을 완전히 거스르지는 못하였다. 문성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성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전이라면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마음 안에 조용한 것이 있었다. 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분하였다. 그러나 그 분함이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세우는 방향으로 흘렀다. 문성은 그것을 느끼며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여름이 끝날 무렵이었다. 산 너머 고을에서 전령이 달려왔다. 그것은 급보였다. 북방에서 오랑캐의 무리가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이었다. 처음에는 소문 수준이었으나 며칠 사이에 소문은 사실이 되었고 사실은 공포가 되었다. 파발마가 고을을 지나치며 외치는 소리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다. 관군이 막지 못하고 물러섰다는 말도 들렸고 인근 마을 몇 곳이 불길에 휩싸였다는 말도 전해졌다. 고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낙네들은 아이들을 품에 안았고 장정들은 모여 술렁이기 시작하였다. 이참봉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문성을 불렀다. 집 안 깊은 곳에 아내와 딸을 안전하게 두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빠르게 챙기라 하였다. 이참봉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두려움이 있었으나 그것을 억누르고 있는 눈빛이었다. 문성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하였다. 노인이 말하였던 것이 이것인가? 언젠가 더 큰 소란이 온다고 하였던 그것이 마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고을 원님은 나졸들을 불러 모았으나 그 수가 너무 적었다. 주변 양반집 어른들이 모여 대책을 논하였으나 말만 오갔다. 박이연의 아버지인 현감도 나와서 목청을 높였으나 그 말에는 구체적인 방도가 없었다. 오랑캐가 얼마나 되는지, 어느 길로 오는지, 언제 이 고을에 닿을지를 아는 이가 없었다. 모이면 모일수록 혼란이 커졌다. 문성은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와 산으로 올랐다. 노인을 찾아야 하였다. 산길을 달려 공터로 오르자 노인이 이미 나와 있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문성이 상황을 전하자 노인은 눈을 감고 잠시 있다가 말하였다. 이미 알고 있었다. 오랑캐의 무리는 세 갈래로 나뉘어 움직이고 있다. 그중 한 갈래가 이 고을을 향하고 있다. 문성은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노인은 답하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배운 것을 써야 할 때가 왔다. 노인은 문성과 함께 산의 지형을 다시 한번 짚었다. 오랑캐의 무리가 이 고을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세 곳이었다. 남쪽 큰 길, 동쪽 산길, 북쪽 계곡길. 노인은 그 중에서 계곡길이 가장 좁고 가장 위험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오랑캐가 수가 많다 하여도 계곡길에서는 그 수를 펼칠 수 없으므로
그곳을 막는 것이 관건이라 하였다. 문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계곡길은 이미 발로 수십 번 걸으며 몸에 새겨둔 곳이었다. 노인이 마지막으로 말하였다. 너 혼자서는 안 된다. 장정들을 이끌고 가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아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먼저 움직여라. 그러면 따라오는 자가 생긴다. 문성은 산에서 내려왔다. 마을 한가운데로 들어가자 어른들이 아직 모여 있었다. 문성은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이참봉 아들이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인지 의아하게 바라보는 눈빛들이었다. 박이현도 거기 있었다. 저 꼴찌가 무슨 소리를 하려 하느냐는 눈빛이었다. 문성은 개의치 않았다.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말하였다. 오랑캐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세 곳입니다. 그중 계곡길이 가장 위험하고 또한 가장 막기 수월한 곳입니다. 저는 그 지형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실 분들은 따라오십시오. 그것이 전부였다. 처음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문성은 기다리지 않고 혼자 돌아섰다. 집으로 가서 칼을 챙겼다. 노인에게 받은 것이 아닌 집 안 깊은 곳에 오랫동안 걸어져 있던 선조의 칼이었다. 그것을 허리에 차고 다시 마을 어귀로 나왔다. 그러자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1명, 2명, 3명 마을의 장정 5이 따라오고 있었다. 문성은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고는 말없이 앞장서서 걸음을 내딛었다. 계곡길은 깊고 좁았다. 양쪽으로 바위벽이 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흐르는 물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렸다. 문성은 장정 5을 이끌고 그 어귀에 멈추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하였다. 문성은 그들 하나하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적이 많아도 이 길에서는 한 번에 셋 이상이 나란히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자리를 잡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다. 장정들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발이 움직였다.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문성은 그들을 배치하였다. 2명은 양쪽 바위 위에 올려보냈다. 바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위치였다. 활을 쥔 그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머지 3은 계곡 어귀 안쪽에 세웠다. 그리고 문성 자신은 가장 앞에 섰다. 칼을 칼집에서 빼지는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해가 기울고 산그늘이 내려올 무렵 계곡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말발굽 소리는 아니었다. 발소리였다. 그러나 그 수가 많았다. 문성은 눈을 감았다.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소리의 방향과 무게를 읽었다. 20, 30은 될 것이었다. 마을 장정들이 그 소리를 듣고 움찔거렸다. 문성은 손짓으로 그들을 제지하였다. 아직이다. 오랑캐의 무리가 계곡 어귀에 들어섰다. 선두의 선자가 계곡 안쪽을 살피더니 뭔가를 외쳤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으나 전진하라는 신호임은 분명하였다. 그들이 계곡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좁은 길에서 그들의 대열은 한 줄이 될 수밖에 없었다. 문성이 손을 들었다. 바위 위에 올라선 2 장정이 동시에 시위를 당겼다. 화살이 날아갔다. 선두에 2명이 쓰러졌다. 오랑캐의 무리가 술렁였다. 좁은 길에서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자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혼란이 일었다. 문성은 그 혼란을 보며 발을 내딛었다. 칼집에서 칼을 뽑는 순간 노인의 말이 귓속에 흘렀다. 힘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쓰는 것이다. 문성의 몸이 앞으로 나아갔다. 발이 바위 사이를 기억하고 움직였다. 눈은 상대의 중심을 보았다. 칼이 허공을 갈랐다. 첫 번째 상대가 균형을 잃었다. 두 번째 상대가 달려들었다. 문성은 그것을 옆으로 흘리며 되받아쳤다. 싸움은 길지 않았다. 계곡이라는 지형이 오랑캐의 수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한 번에 둘이나 셋만 앞으로 나설 수 있었고 나머지는 뒤에서 좁은 길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바위 위의 장정들은 계속 시위를 당겼다. 오랑캐의 선두가 무너지자 뒤쪽에서 동요가 일었다. 문성은 그 동요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였다. 마침내 오랑캐의 무리가 물러서기 시작하였다. 하나둘씩 뒤돌아섰고 그것이 전체로 번졌다. 마지막 한 명이 계곡 어귀를 벗어날 때 바위 위에 장정 하나가 함성을 질렀다. 그것이 신호가 되어 나머지도 따라 외쳤다. 계곡이 울렸다. 그 소리가 산 전체로 퍼져나갔다. 문성은 칼을 내리고 숨을 고르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온몸의 힘을 다 쏟아낸 뒤에 오는 그 떨림이었다. 장정들이 문성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한 사람이 문성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 손길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분명하였다. 문성은 그 자리에서 잠시 계곡 안쪽을 바라보았다. 물소리가 여전히 흘렀다. 해가 완전히 기울어 계곡 안이 어두워졌다. 문성은 그제야 아직 숨을 고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그리고 장정들을 향해 말하였다. 오늘 밤은 이곳을 지켜야 합니다. 돌아가는 것은 내일 동이 튼 뒤에 합시다. 장정들은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문성의 말에 따라 바위 주변에 자리를 잡았다. 밤이 깊어도 그들은 자리를 지켰다. 문성도 자지 않았다. 계곡 어귀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 긴 밤 동안 오랑캐의 무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동이 틀 무렵 마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졸들이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고을 원님도 함께였다. 그들은 밤새 계곡 쪽에서 들려온 소리를 들었고 이른 새벽이 되어 상황을 살피러 온 것이었다. 계곡 어귀에 다다른 그들이 문성과 장정들을 발견하였다. 원님이 앞으로 나와 상황을 물었다. 문성은 간결하게 답하였다. 오랑캐의 한 무리가 이 계곡으로 들어오려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막았습니다. 물러갔습니다. 원님은 문성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함께 온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그 사이에 마을 사람들이 서로 소리를 주고받았다. 이참봉 아들이 서당에서 꼴찌하던 그 아이가 오랑캐를 막았다는 것이었다.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들이었다. 그 가운데 박이연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빛이 서려 있었다. 당혹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김유정도 그 곁에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듯 그저 서 있었다. 소식은 빠르게 번졌다. 계곡을 막은 것이 문성의 무리였다는 것, 그 덕에 마을이 오랑캐의 첫 물결을 피하였다는 것이 고을 전체에 퍼졌다. 이참봉은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녁 문성을 불러 마주 앉았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아들의 손을 바라보았다. 굳은 손이었다. 학동들이 그를 쥐던 손이 아니라 무언가를 단단히 잡아온 손이었다. 이참봉이 말하였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문성은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참봉은 길게 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비가 내 길을 몰랐던 것이다. 그것이 아비의 잘못이다. 그 말이 문성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오래 눌려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었다. 문성은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로 있었다. 방 안이 한동안 고요하였다. 며칠 후 고을, 원님이 문성을 불렀다. 이번 일을 조정에 보고하겠다는 것이었다. 오랑캐를 막은 자에게 합당한 포상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문성은 사양하였으나 원님은 듣지 않았다. 한 고을을 구한 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 하였다. 문성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하였다. 이것이 노인이 말한 것인가? 언젠가 쓰일 날이 온다고 하였던 그것이 이것인가? 그 무렵 문성은 다시 산을 올랐다. 노인을 찾아가야 하였다. 공터에 올라섰으나 노인이 보이지 않았다. 공터를 한 바퀴 돌고 소나무 숲 안쪽까지 들어갔으나 어디에도 없었다. 노인이 앉아있던 바위에 다가갔다. 그 위에 낡은 도포가 접혀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짧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문성은 그것을 집어들었다. 글씨가 단정하였다. 내 길은 내가 걷는 것이다. 잘 가거라. 그것이 전부였다. 문성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이제는 읽을 수 있었다. 노인이 처음 가르쳐 준 것들 중 하나였다. 문성은 도포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안았다. 그리고 공터 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흘러갔다. 멀리 능선 너머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조정에서 사람이 내려온 것은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후였다. 관복을 입은 관원이 말을 타고 고을 어기로 들어섰다. 그 관원은 문성의 이름을 받아 적은 문서를 들고 있었다. 이 문성을 조정으로 부른다는 것이었다. 고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이참봉은 그 자리에서 눈을 붉혔다. 박이현과 김유정도 그 무리 속에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자랑스럽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비웃을 수도 없는 그런 표정이었다. 문성은 관원 앞에 나아가 예를 갖추었다. 그 모습이 이전과 달랐다. 등이 고닫고 발이 땅을 단단히 밟고 있었다. 허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서당에서 훈장 앞에 설 때마다 움츠러들던 그 모습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이참봉의 아들임을 새삼 확인하였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었다. 문성은 관원과 함께 말을 타고 고을 어기를 벗어났다. 마을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나와 배웅하였다. 이참봉이 그중 가장 앞에 서 있었다. 아들의 말이 지나칠 때 이참봉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아들을 향한 예였다. 문성은 그것을 보고 잠시 말의 걸음을 늦추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다. 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말이 고갯길을 넘어 마을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 문성은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산이 보였다. 능선 위로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 산속 어딘가에 공터가 있었고 노인이 앉아있던 바위가 있었다. 이제 노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문성의 몸과 마음 안에 고스란히 살아있었다. 문성은 그것을 느끼며 다시 앞을 향하였다. 한양에 닿은 것은 닷새 후였다. 궁궐의 담벼락이 처음으로 눈앞에 들어왔을 때 문성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곳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서당에서 꼴찌를 하던 사람이
이 담 안으로 들어가도 되는 것인가. 그러나 곧 그 생각을 거두었다. 서당의 순위가 이 자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해온 것이 이 자리를 만든 것이었다. 문성은 다시 발을 내딛었다. 조정에서의 접견은 엄숙하였다. 문성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공간에서 수십 명의 관원들 앞에 섰다. 그 시선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이전이라면 그 시선에 압도되어 몸이 굳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발바닥이 바닥을 단단히 디디고 있었다. 허리가 곧게 서 있었다. 눈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몸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졌다. 병조의 관원이 문성에게 이번 일의 경위를 물었다. 문성은 있는 그대로 답하였다. 산의 지형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였고 계곡의 좁은 지형을 이용하였다고 하였으며 장정 5이 함께하였다고 하였다. 자신만의 공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관원들이 그 말을 들으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 눈빛이 무슨 의미인지 문성은 읽을 수 있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며칠 후 문성은 다시 관원들 앞에 섰다. 이번에는 단순한 접견이 아니었다. 임금의 명이 담긴 문서가 낭독되었다. 이문성에게 무관직을 내린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낮은 직이었으나 이후 오랑캐와의 싸움에서 공을 세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었다. 문성은 그 문서를 두 손으로 받았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마음이 고요하였다. 그 무렵 고을에서 소식이 날아왔다. 박이연이 아버지 현감 앞에서 문성을 다시 비난하다가 현감으로부터 크게 꾸중을 들었다는 것이었다. 조정에서 포상을 받은 사람을 아직도 서당 꼴찌로만 보느냐는 것이었다. 박이연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하였다. 김유정은 이미 그 전부터 문성에 대한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문성은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통쾌하다거나 우쭐하다거나 하는 감정이 아니었다. 그저 그렇구나 하는 조용한 확인이었다. 한양에서의 나날들이 쌓여갔다. 문성은 무관으로서의 훈련에 임하였다. 노인에게서 이미 익힌 것들이 바탕이 되었으므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남달랐다. 교관들이 그것을 주목하였다. 문성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검술과 궁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교관 중 한 명이 문성에게 따로 물었다. 어디서 배웠느냐고. 문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산에서 배웠다고만 하였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교관은 더 묻지 않았다. 오랑캐와의 전투는 고을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 북방 여러 곳에서 싸움이 이어졌다. 문성은 그 싸움들 속에서 자신이 배운 것을 하나하나 써나갔다. 지형을 먼저 읽고 적의 움직임을 앞서 파악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을 먼저 움직여 이끄는 것. 그것이 문성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번번이 통하였다. 싸움이 있을 때마다 문성의 이름이 보고서에 올랐고 그 이름이 조정에 전해질 때마다 문성의 직위는 한 칸씩 높아졌다. 싸움이 마무리된 것은 그로부터 한 해가 더 지난 뒤였다. 오랑캐의 무리가 마침내 국경 너머로 완전히 물러섰다는 보고가 조정에 들어왔다. 그 보고가 낭독되던 날 조정 안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한 안도가 번졌다. 문성은 그 자리에 있었다. 무관복을 입고 다른 관원들과 함께 서 있었다. 싸움이 끝났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 것도 같았고 오히려 너무나 선명하게 실감이 나는 것도 같았다.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문성은 알지 못하였다. 다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으로 충분하였다.
임금이 이번 싸움에서 공을 세운 자들을 불러 포상을 내리는 자리가 열렸다. 문성은 그 자리에서 이름이 불렸다. 그것도 앞쪽에서 이문성, 수차에 걸쳐 적의 진로를 막고 아군을 이끌어 공을 세운 자. 그 이름과 함께 장군의 직위가 내려졌다. 문성은 두 손으로 그 임명서를 받았다. 그것을 쥔 손이 이전 어느 때보다도 고요하였다. 장군. 그 두 글자가 이문성이라는 이름 앞에 붙었다. 그날 저녁 문성은 고을의 아버지에게 서신을 썼다. 길지 않은 서신이었다. 장군의 직위를 받았다고 하였다. 모두 아버지 덕분이라고 하였다. 아버지가 포기하지 말고 정진하라 하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그것이 글의 전부였다. 서신을 접어봉하면서 문성은 그 종이가 이참봉의 손에 닿았을 때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 눈빛이 어떠할지 상상하였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다. 한양에서 장군이 되었다는 소식은 고을에도 빠르게 전해졌다. 박이현은 그 소식을 들은 날 종일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하였다. 김유정은 지인들 앞에서 문성과 같은 서당에 다녔다는 말을 꺼내기 시작하였다 하였다. 예전에 함께 글을 읽던 사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우습다거나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저 사람이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 뿐이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문성은 한양 안에서 잠시 자리를 비워 외곽으로 나갔다. 낮은 산이 보이는 곳이었다. 그 산을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고향의 산이 떠올랐다. 공터가 떠올랐다. 소나무 사이로 빛이 들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노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몸으로 배우는 사람이다.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 길은 내가 걷는 것이다. 문성은 그 목소리들을 차례로 듣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고을로 돌아가는 날이 정해졌다. 문성은 짐을 꾸리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이 전혀 달랐다. 그것은 방 때문이 아니었다.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문성은 그것을 알았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성은 말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바람이 뺨을 스쳤다. 그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느꼈다. 노인이 가르쳐 준 것이었다. 그것이 아직도 몸 안에 남아 있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다. 고을 어귀에 닿자 마을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 이참봉이 그 앞에 서 있었다. 아들을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자랑스럽다는 것도 기쁘다는 것도 그 어떤 감정도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없는 눈빛이었다. 문성은 말에서 내려 아버지 앞에 섰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참봉이 아들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다. 말이 없었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이참봉의 집 안에는 오랜만에 온기가 가득하였다. 등잔불이 방 안을 밝혔다. 문성은 아버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오래전 서당으로 끌려가던 어린 날 촛불 아래에서 홀로 경전을 외우던 밤 산길을 오르며 처음으로 노인을 만나던 순간 계곡에서 칼을 쥐던 그 손의 떨림까지 모든 것이 오늘 이 저녁 밥상 앞으로 흘러들어 와 있는 것 같았다. 밥그릇이 비워지고 등잔불이 작게 흔들렸다. 이참봉이 물었다. 앞으로는 어찌할 것이냐고. 문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하였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그것뿐이라고. 이참봉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에게 환히 웃어 보였다. 장군 이문성과 그 아버지 이참봉은
그날 밤 오래도록 나란히 앉아 있었다. 등잔불이 고요히 타올랐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며 지나갔다. 산 어딘가에서는 소나무들이 그 바람을 받아 낮게 흔들렸다. 공터의 바위는 그 자리에 있었다. 노인이 남긴 것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이문성은 여기 이 불빛 안에 있었다. 튼튼하게, 단단하게, 환하게.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